네, 안녕하세요. 이은행교수의 경제포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이런 제목으로 거시경제학 이론을 좀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세상 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매주 한 번씩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거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의 경제 보는 그러한 시각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보는 그 어떤 능력을 좀 키우시면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정말 장담합니다.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저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살아있는 거시경제학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앞으로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경제학 하면 이제 결국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고 또 거시경제학 하면은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중요한 한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경제학,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그 거시경제학이 그 경제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보통 경제인 또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경제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 좀 한번 차지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하면 우리가 영어로 이카노미라고 하잖아요. 이카노미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스어 그 오이코노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보면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머스라고 해서 오이코노머스에서 뒤에 뭐 이코노미고 해서 따라왔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는 집안 살림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사실 집안 살림을 하려 해도 어떤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을 정말 잘 배분해서 소비 활동하고 또 필요하면 또 저축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라는 용어가 바로 집안 살림 산다 뭐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일본, 중국에서는 이코노미를 이제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경제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경세재민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세재민하면 경자가 이제 다스릴 경이잖아요. 그리고 세자는 이제 세상세, 그리고 제자는 이 건너갈 재, 뭐 이런 뜻이고, 민은, 백성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뭐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고, 뭐 그걸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전체를 잘 다스려서 그래서 백성을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고 또 정치인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아니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바보야. 클린턴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You stupid, it's economy.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를 안 하고 지금 다른 거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만큼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경제학인데 경제학을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경제학 뭐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때 보통 협의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좀 막연하잖아요. 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말을 풀어서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을 영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생산물이 있는데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 자원이 그냥 뭐 무한하게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한하지 않은 자원, 그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아까 경세 재민에서 경제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야지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한한 자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희소한 자원이라고 해요. 희소한 자원. 그래서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희소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경제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주어진 어떤 소득,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거죠. 나의 소득이. 여러분들 가계 소득이라는 게 무한하게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매달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아니 500만 원, 뭐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소비를 내가 하게 되면 나의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 그러다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경제학이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걸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한 어떤 자원을 배분해서 생산 활동화해서 판매를 하면 이윤이 극대화하느냐, 뭐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다 이 좁은 의미에서 경제학이다.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제 선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극대화할 거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경제, 정말 말 그대로 소비라든가 아니면 생산만 국한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미치는 모든 문제를 다 사실은 경제학들이 다 요즘은 다루고 있어요. 하다못해 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다못해 어떤 사람하고 할 거냐, 아니면 도둑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하다못해 담배를 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이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해서 노벨상 받은 분도 계시다 하는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논리적으로 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토론할 때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하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시경제학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시경제학이 있는데, 미시경제학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게가 있고 뭐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경제에 보면 거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경제의 주체라고 그래요. 그 경제 주체가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다. 그래서 가게와 기업이 있는데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가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소득 가지고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해서 자기의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느냐.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러한 분석을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가게가 어떻게 그런 행동 원리를 하고 있지,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한다는 뜻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업은 또 자기의 주어진 생산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가게와 기업이 이제 결국은 만나서 교류하죠. 이제 기업은 만들어낸, 생산해낸 그러한 산출물, 그것이 상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가게가, 이 소비자가 그것을 이제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업과 가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시장은 뭐 무슨 뭐 명동의 뭐 중앙시장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기업과 가게가 만나서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시장이 보면 뭐 완전 자율 경쟁도 있고 뭐 거기 독점 시장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과점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인데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또 시장을 이제 대상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상품이 거래되는 걸 따로 우리가 상품 시장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상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상품 시장이라고 하고요. 또 노동도 사실은 거래가 됩니다. 실제 우리 이 가게는 일단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상품 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그러한 산출물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이 노동 시장에서는 이 가게가 바로 노동력을 기업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기업은 반대로 그것을 고용한다. 고용한다는 것이 수요한다는 뜻이고요. 임금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마치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가격을 매겨서 그만큼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제 노동시장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도 있죠. 자본시장도 가게가 이제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은행에 내가
예금으로 저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본이 이제 모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수요하는 것이 또 기업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이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가게와 기업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 그것이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1년 보통 이렇게 해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이 가게나 기업이 활동한 그러한 총량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이러한 뭐 기업들이 뭐 1년 동안 뭐 생산해낸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GDP라고 하고요. 그러한 생산물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우리가 물가라고 하고, 그 물가가 변화하면 우리가 물가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제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게가 이제 고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일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실업자가 왜 생기는지 뭐 그런 문제도 다루게 되고, 또 자본시장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자본시장에서 이 이자율,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다 이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학을 이제 이번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5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실제 대학에서 한 학기 과목 운영을 보통 15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15주 보통 매주 3시간 만나서 그래서 15주를 운영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로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시경제를 말씀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1시간씩 15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 중에서도 거시경제학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간단하게 이 경제학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거 정말 지루하게 왜 처음부터 이런 거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지만 현대 경제학에서 왜 어떤 사람은 지금 뭐 그 돈을 막 풀어라, 어떤 사람은 돈을 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서로 상반되게 하는지 뭐 그러한 문제를 또 다룰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왜 시장에서 규제를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이제 전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 예전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계급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본가라는 그 계급이 등장한 거죠. 이 자본가가 결국 자본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해서 이제 시장에 그걸 내다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경제 운영 원리를 이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뭐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법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등장한 그러한 어떤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인데, 얘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경제학으로서의 어떤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이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 영어로 이제 The Wealth of Nations 뭐 이런 이름인데요. 그래서 The Wealth of Nations 또는 한국말로는 국부론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출판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현대 경제학의 어떤 근간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장에는 제가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생산자가 생산해낸 그러한 산출물을 이제 소비자가 수요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거래가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가 생산물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 가격이 보니까 뭐 한 개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이렇게 붙였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그 1,000원 가지고 그걸 충분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초과 공급이 된 거죠. 그만큼 물건이 남아돌잖아요. 그럼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생산자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물건이 다 팔려 나갈 때까지. 반대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어요. 낮게 책정을 하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사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초과 수요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물건 이거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자는 당연히 가격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막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뭐 일방적으로 뭐 생산자가 아니면 정부가 가격을 뭐 정해서 이 상품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이 자유롭게 작용해서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가격이다. 가격. 이 가격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아예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시장 방임주의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통화주의,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바꿔 나갑니다. 뭐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그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 설명 원리에서 나왔다.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처음 이제 18세기 중엽에 등장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가가 이제 등장하고, 자본가가 이제 자본을 축적했죠. 돈을 막 모아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고 또 기계를 이제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게 되죠. 근데 이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노동자를 착취하더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이 노동 착취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이제 비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등장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 막스고 뭐 엥겔스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칼 막스가 이제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서 저술한 책이 이제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독일어로 이제 출판이 되는데 더 캐피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본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자본론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너무 노동 착취하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노동자가 결국은 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계가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물건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어떤 봉기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평등이 없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구소련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더 심한 이제 그런 계급 사회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비효율성 때문에 자멸하고 많은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서유럽이라든가 아니 북미 지역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고, 이제 구소련과 이제 동구권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이게 보니까 드디어 칼 막스 할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이게 드디어 자본주의는 자멸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 세계 대공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 과잉이에요.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막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뭐 철도 산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동차 산업,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뭐 가전제품 관련된 산업이 막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고, 또 거기에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또 거기에 이제 생산 자동화 시설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상대적 소득은 자본가들의 소득에 비해서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재고가 막 쌓이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너무 많이 갔네 해가지고 주식 가격이 이제 1929년 10월에 드디어 폭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제 드디어 자본주의가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사회집권에서 쾌재를 불렀는데, 그때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그래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제 일반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1936년이에요. 이제 원서 이름은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그냥 일반 이론이다, 또는 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게 고전학파서 이야기하는 대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순에서 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뭐 과잉 생산, 과잉 소비도 없고 뭐 그냥 항상 그냥 완전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시장 실패, 마켓 페일러가 존재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대공황이 유효 수요가 너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재고가 남아서 그렇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게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이다. 그래서 정부가 항상 시장을 무조건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효 수요를 계속 창출해줘야 된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설사 과잉 생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그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그 과잉 생산 부분을 흡수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이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결국 거시경제학은 이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라는 학문 분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그럼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이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적으로 뭐 GDP가 뭔지, 물가가 뭔지, 실업이 뭔지, 또 정부가 거기에서 뭐 개입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정부 지출 늘리고 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죠. 이제 개입해서 뭐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아니면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하고 또 예측까지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난 주식 투자 안 하는데, 주식 투자만 투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투자죠. 부동산 투자. 또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은행에나 재원금 하는데, 아니면 예금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투자이죠. 난 현금을 갖고 있는데, 현금 갖고 있는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안전적인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투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난 투자 전혀 안 해. 그래도 적어도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살아있는 거시경제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학문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쉬운 경제학이다. 쉬운 거시경제학. 그리고 가장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쓸모있냐. 기왕이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정말 죽은 경제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통계자료, 계속 요즘 막 돌아가는 그 세계 경제 상황, 뭐 미국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정말 여러분들 현실 경제를 들여다보시는데, 분석하는데,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려는데 너무 어렵다. 어렵지 않게 정말 쉽게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너무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쓸모있는 그러한 거시경제학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반부로,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학은 거시경제 총량 변수를 단다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우리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뭐죠? GDP 성장률이죠. 그래서 GDP가 제일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예요. 거시경제 변수. 이게 얼마나 생산되고 또 이게 얼마나 계속 매년 그 성장이 되느냐가 바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경제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세재민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게 바로 세상을 구하는, 백성을 구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결국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거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 경제학 용어로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생산한 그러한
모든 생산물의 총 가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공급 측면도 있고 수요 측면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측정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최근에 이제 디지털 혁명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기존의 GDP는 과연 문제가 없는 개념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 뭐 경기 변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GDP의 공급과 수요 측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어떤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현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한국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GDP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장기적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이 현재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당장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불황으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벌써 경기 불황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0%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추이죠. 그것이 이제 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지 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가다. 이거 아무리 뭐 많이 생산되면 뭐예요? 너무 가격이 비싸면 또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면 이게 제대로 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s Price Index, CPI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이거 말고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우리가 PPI, Producer Price Index도 있고요. 또 미국 같으면 이 소비자 물가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게 PC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dex라고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인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 말고도 뭐 GDP 계산할 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또 물가 변화 지표도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한국 또 미국 뭐 이러한 또 뭐 필요하다면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물가 추이도 살펴보고요. 또 이거 하면서 이 명목 변수, 실질 변수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GDP 성장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GDP 성장률을 할 때 우리가 올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2.0%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실질적으로 GDP가 그만큼 성장했다. 또 물가는 2% 성장했다. 2% 상승했다. 그러면 이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자율 같은 것도 보면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시중 금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지금 금리가 지금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했더니 뭐 4.5%다. 이거는 명목 금리죠. 근데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러면 4.5%에서 2%를 빼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리는 2.5%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또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물가 측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실업 문제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가게가 우리 개인이 이제 소비자로서도 활동하지만 또 생산 활동에 노동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고 또 능력도 되는데 내가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업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업 상태, 실업 정의를 제가 이미 해드렸는데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실업률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고용시장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게 왜 0%가 될 수가 없는지 그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는 것이 뭐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디지털 사회에서는 과연 실업이 전통적인
개념의 실업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중앙은행 말씀드렸는데 통화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뭐냐, 또 통화량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유동성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돈이 많이 풀렸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특히 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진짜 얼마나 풀렸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과 미국,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 미국 같으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이야기, 통화장 조절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디지털 사회에서 과연 통화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비트코인은 과연 이게 통화냐, 과연 이게 통화라고 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차제에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변화하는 것, 그것도 특히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파가 바로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는 통화량이 뭐 예를 들어 10% 증가하면 물가도 10%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지 또 생각해보고, 케인스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케인스의 측면에서 또 통화량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국은, 미국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물가가 변했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지, 또 뿐만 아니라 이거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모던 머니터리 티어리라 해가지고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통화량은 얼마든지 찍어도 된다. 이게 뭐 물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이거 정부가, 이게 중앙은행에 맡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찍어가지고 필요한 데 막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황당한 학파도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국에 과연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과 명목이자를 관련된 얘기, 또 인플레이션 정말 나쁜 거냐, 뭐 이런 문제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제가 편의상 이제 외국하고의 거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과 수입 이런 건 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출과 수입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상황이 변화가 되는지, 특히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상품 수출, 상품 수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순수출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순수출 또는 뭐 무역수지, 뭐 상품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개념이 두 개가 약간 다르거든요. 어쨌든 뭐 그러한 문제도 말씀드리고, 또 경상수지, 뭐 자본수지 이런 얘기도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실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이게 다른 거시경제 변수, 뭐 저축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의 어떤 유출입, 또 그런 것과 또 연관되는 것이 또 이 수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또 이 환율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뭐 대미달러 환율이 뭐 엄청나게 막 치솟아 올랐고, 최근에 약간 떨어지는 듯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이게 다른 변수와 어떤 연관을 미치는지, 또 무역이 또 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가운데 자유무역이 좋은지 뭐 보호무역이 좋은지, 뭐 요즘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벌였다. 이건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도 차지해야 할 거고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쉬운 거시경제학이고, 보다 본격적인 거시경제학 하면 이제 총수요, 총공급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보다 좀 이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GDP라든가 아니면 물가라든가 아니면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이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쉽고 재밌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 모형을 이용해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 한국 경제 상황, 또 세계 대공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또 오일 쇼크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하다못해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를 어떻게 겪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통화정책을 쓸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지, 통화정책하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아니면 기준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재정정책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줄이고,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가 경기가 나쁘니까 국회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재정정책이에요. 그렇게 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다음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제 경제를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지, 중국 경제는 어떤지, 일본 경제는 어떤지,
한국 경제는 어떤지, 세계 경제는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세계 대공황은 어떻게 터졌는지 제가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형 가지고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좌를 다 봐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이러한 강의를 여러분만 이렇게 살짝 보지 마시고 기왕이면 주변에도 많이 좀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도 어떤 전공이든 뭐 이과든 문과든 뭐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경제학 원론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은 이 정도의 기초 경제학은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경제학 산책, 거시경제학 산책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